독일의 베를린은 교통 인프라가 잘 발달된 도시이며 특히 지하철은 그 효율성과 편리성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국 지하철이 최고라고 알고 있던 국영철도 회사도 이체 반디비 직원이 한국의 지하철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밀로입니다. 저는 독일 DB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제 가치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지난 5년 동안 제 일상은 늘 똑같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독일 철도 고객센터로 출근하는 생활이었죠. 일이 재미있지는 않았지만 생활비를 벌기엔 충분했어요. 대부분의 날은 기차 시간표에 대한 질문에 답하거나 지연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전부였어요. 솔직히 말해 그 일상을 벗어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그러다가 한스라는 동료를 만나게 됐어요. 그는 좀 독특한 사람이었죠. 한스는 케이팝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의 한국 음악과 문화에 대한 끊임없는 이야기가 조금 과장된 것 같아서 흘려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열정에 저도 조금씩 감염됐던 것 같아요. 한스의 이야기는 한국을 정말 마법 같은 곳으로 그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내 작은 아파트와 철도 고객센터를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이 있을지 말이에요. 여행에 대해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여행은 항상 실용적인 목적이었어요. 주말에 암스테르담이나 몇 일간 비엔나 정도가 전부였죠. 한국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너무 낯선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매력이었어요. 한스는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말했어요. 밀로 직접 가서 봐야 해. 사진으론 절대 느낄 수 없어. 그래서 결국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왕복이 아니라 편도로요.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꿈만 같았어요. 입국장에서 가장 먼저 느낀 건 모든 게 얼마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지였어요. 심지어 공기의 냄새마저 달랐어요. 더 맑고 신선한 느낌이었죠. 입국 심사 과정도 너무 매끄러웠어요. 독일에서는 줄이 끝도 없이 길고 직원들도 늘 지쳐 보였는데 여기선 기계에 여권과 탑승권을 스캔하면 바로 처리되었어요. 얼마나 간단하고 빠른지 입국 심사가 이렇게 빠르게 끝난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었어요. 짐을 찾은 후 공항 버스터미널을 찾아갔어요. 언어를 몰랐지만 디지털 안내판과 그림만으로도 충분히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모든 게 미래지향적이었어요. 기술만이 아니라 그 효율성 자체가 놀라웠죠. 아무도 저를 밀치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없었어요. 정말 문명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울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사색에 잠겼어요. 공항을 벗어나자 멀리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한강에 비치고 있었어요. 도시가 살아 숨쉬는 듯 했죠. 밤이었지만 피곤한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났고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베를린의 느리고 조용한 밤과는 완전히 달랐죠. 조용한 동네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체크인했어요. 주인 할머니께서 슬리퍼 한 켤레를 건네주며 방을 안내해 주셨죠. 방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바닥엔 정갈하게 접힌 유화 창가에는 작은 나무 테이블이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는 끝없이 펼쳐진 지붕들과 멀리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남산타워가 보였어요. 처음 한국 지하철을 접했을 때의 기억은 잊을 수 없어요. 한스와 제가 막 공항에 도착해 서울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죠. 역으로 내려가는 순간 둘 다 멈춰 섰어요. 그 청결함, 체계적임, 그리고 압도적인 현대적 느낌에 그야말로 넋을 잃었죠. 거의 동시에 둘이 외쳤어요. 이거 진짜 대단하다. 독일의 지하철 시스템과의 차이가 워낙 뚜렷했기 때문인지 마치 다른 시대에 들어선 기분이었어요. 바닥은 갓 닦아낸 듯 반짝거렸고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모든 플랫폼 위에는 디지털 화면이 실시간으로 열차 정보를 깜빡이고 있었죠. 안내 방송조차 차분하고 명확해서 정말 미래적인 느낌이었어요. 열차를 기다리며 역의 와이파이에 연결했는데 평소처럼 느릴 줄 알았던 제 기대를 완전히 깨버렸죠. 제 휴대폰은 눈 깜짝할 새 페이지를 로드했어요. 인터넷 속도가 정말 놀라웠죠. 특히 제 눈길을 끈 건 게이트 시스템이었어요.
독일에서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일종의 신뢰 시스템으로 운영되죠. 개찰구가 없어서 무임승차가 흔해요. 물론 검사원이 가끔씩 표를 확인하긴 하지만 그 효과는 한계가 있어요. 무임승차에 걸리면 벌금이 꽤 센데 60유로 정도예요. 하지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죠. 따라서 효율적이지도 않고 인력 낭비가 심하다고 생각했고 독일 지하철의 개선점이라고 평소에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빈틈이 없었어요. 지하철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카드를 게이트에 찍어야 했죠. 표 없이는 들어갈 수 없으니 말이에요. 독일도 이 방법을 적용하면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내려가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디지털 표시판이 눈에 띄었어요. 열차가 언제 도착할지 정확히 분 단위로 보여주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이런 정확성은 상상도 못해요. 빈 플랫폼을 바라보며 열차가 지연됐는지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추측만 해야 했죠. 갑자기 열차가 취소되어 승객이 탑승 플랫폼에 황망하게 서 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나 한국은 모든 게 명확했어요.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약속 시간을 잡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한스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독일에서 삶이 얼마나 편해질까 상상이 가.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와 같은 감탄에 빠져 있었어요. 시간만 절약하는 게 아니야. 그가 말했죠. 그 스트레스도 없어지는 거야. 그의 말이 맞았어요. 효율성은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뢰성과 함께 오는 마음의 평화였죠. 열차를 탔을 때 또 다른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열차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좌석은 푹신했고 벽에는 아무런 낙서도 없었어요. 이상한 냄새도 제가 익숙했던 그 혼란스러운 모습도 없었어요. 심지어 붐비는 시간에도 승객들은 조용하고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마치 이 시스템이 사람들의 편안함과 존엄성을 위해 설계된 것 같았어요. 한스는 문 위에 붙어있는 시스템 지도를 보며 감탄했어요. 전체 네트워크가 색깔로 구분되어 있고 환승 지점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었죠. 게다가 현재역이 어디이고 어느 방향으로 열차가 가는지 불빛이 들어왔어요. 이거 봐. 한스가 손가락으로 선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것만 봐도 따로 안내가 필요 없겠어. 맞는 말이었어요. 지도는 직관적이고 간단했어요. 모든 안내 방송도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로도 진행됐어요. 이 시스템은 단지 현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곳의 발길을 닿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죠. 그 포용성이 인상 깊었어요. 몇 정거장을 지나 한스가 제게 물었어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뭔지 알아? 저는 궁금해서 그를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스트레스 없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고향에서는 대중교통이 늘 도박 같았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야말로 약속 같았어요. 곰곰이 생각할수록 이건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스크린이나 게이트, 빠른 열차는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정말 저를 놀라게 한 건 그 뒤에 담긴 철학이었어요. 시스템이 단순히 기능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심한 배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승객을 신경 쓴다라는 작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목적지에 도착해 열차에서 내리며 마지막으로 역을 한 번 더 둘러봤어요. 이건 단지 지하철이 아니었어요. 효율성과 존중이 손을 잡았을 때 사회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죠. 처음으로 왜 한스가 이곳을 그렇게 사랑하게 됐는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단지 음악이나 음식 때문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는 방식 때문이었죠. 지하철이 한국의 효율성을 보여줬다면 도시의 환경관리 시스템은 저에게 더 깊은 책임감을 일깨워줬어요. 독일도 환경정책 면에서 꽤 진보적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엄격한 재활용 규정과 재생에너지 정책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에서 본 건 단순한 정책 그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삶의 방식이었죠. 예를 들어 재활용 시스템을 보세요. 어디를 가든 종이,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는 깔끔하게 정리된 분리수거함이 있었어요. 카페에서는 단순한 쓰레기통 대신 컵, 뚜껑, 빨대를 분리하는 칸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죠. 단지 규정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독일과의 차이는 금방 느껴졌어요. 독일에서는 재활용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종종 의무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공동의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제 눈길을 끌었던 건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주거지역을 지나다가 사람들이 특수한 쓰레기통을 사용하는 걸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현지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들은 각 가정이 음식물 쓰레기를 무게를 재고 추적할 수 있는 RFID 카드를 사용한다고 설명해줬어요. 쓰레기를 너무 많이 배출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했죠. 처음엔 좀 엄격하게 느껴졌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합리적이었어요.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음식을 얼마나 사고 먹는지 신중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었어요. 독일도 재활용률이 높긴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정책은 덜 발전되어 있어요. 대부분 탭이나 바이오가스 시설로 보내지긴 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쓰레기를 관리하고 줄이는 아이디어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독일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더 신중해지고 엄청난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울을 걸으며 공공장소의 청결함은 더욱 인상 깊었어요. 쓰레기도 없고 쓰레기통이 넘쳐나는 경우도 없었으며 불쾌한 냄새도 없었죠. 심지어 보통 가장 더럽게 느껴지는 지하철역조차도 반짝반짝했어요. 바닥은 빛났고 공기는 상쾌했으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공공 화장실도 놀라웠어요. 공원, 지하철역, 번화한 거리 어디에나 있었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죠. 단지 무료일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화장지와 비누도 잘 비치되어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공공 화장실을 찾는 게 종종 어려워요. 많은 레스토랑이 화장실 사용에 50센트를 받기도 하고 공공시설은 드물죠. 맥주 축제 같은 주요 행사에서는 화장실이 부족해.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심지어 몇몇 도시는 벽에 소변 방지 특수 페인트를 칠하기도 했어요. 웃기면서도 슬픈 현실이었죠. 공공 인프라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였어요. 서울은 달랐어요. 공공 화장실은 사후 고려 사항이 아니라 도시 설계의 필수 요소처럼 느껴졌어요.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시민의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이 공간들을 존중하며 깨끗하고 다음 사람을 위해 기능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독일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공공장소가 완전히 달라질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눈에 띈 건 단순히 물리적인 청결함만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있는 사고방식이었죠. 시스템은 매끄럽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쓰레기를 분리하고 공공시설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이건 단지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부심과 상호 존중이 깃든 행동이었어요. 또 하나의 예로 카페를 가면 점내에서 식사를 할 땐 일회용 컵이 아닌 매장에 컵을 주었어요. 주문할 때 매장에서 먹을지 테이크아웃을 할지 물어보았죠. 듣자 하니 환경 문제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고 정부에서 정책을 실시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를 걸으며 저는 영감을 받았어요. 단지 기술이나 정책 때문이 아니었어요. 환경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루는 조화 때문이었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전에 본 적 없는 균형감을 만들어냈어요. 독일이 이런 접근법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자원은 충분하지만 이렇게 조화로운 시스템을 만들 의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루가 끝나고 잘 다듬어진 관목과 반짝이는 분수가 있는 작은 공원에 앉아있던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쓰레기를 관리하거나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도시, 그들의 주변이 삶에 대한 상호 존중을 반영하는 도시를 만드는 일이었죠. 제가 그리워하는 줄 몰랐던 그런 조화로움이었어요. 한국에서 식사하는 경험이 저를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한스와 저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마다 감탄하며 생동감 넘치는 골목에 숨겨진 작은 식당이나 바쁜 교차로 근처의 북적이는 레스토랑을 탐험하곤 했죠. 그때마다 우리를 놀라게 했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무료로 제공되는 물과 반찬들이었어요.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레스토랑에서 심지어 간단한 수돗물 한 잔조차도 추가 요금을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물병이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테이블에 놓였어요. 그리고 반찬들이 등장했죠. 김치, 단무지, 나물 같은 작은 접시들이 우리가 뭘 주문하든 함께 나왔어요. 한 레스토랑 주인에게 이게 포함된 거냐고 물었을 때 뭔가 숨겨진 비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기본으로 나오는 무료 서비스예요. 한스와 저는 서로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이게 무료라고? 설마. 라며 웃음을 터뜨렸죠.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제스처의 문제였어요. 이런 작은 호의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느껴졌고 이익보다 환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를 반영한 것 같았어요. 이런 식사 방식은 저로 하여금 독일에서의 방식을 돌아보게 했어요. 독일의 레스토랑은 가끔 너무 계산적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혀 달랐어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연결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모든 식사가 사람의 가치를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서비스가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 이상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이런 마음가짐을 독일로 가져간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나라는 단순히 현대적이고 첨단 기술로 이루어진 도시 그 이상이라는 게 분명해졌어요. 사람, 기술,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죠. 초현대적인 지하철, 흠 하나 없는 공공장소, 혁신적인 환경관리 시스템이 모든 혁신들은 공동체와 상호 존중을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이 바탕이 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효율성을 넘어 모든 사람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데 역할을 하는 사회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느껴졌죠. 마지막 날 한스와 저는 한강을 따라 산책하기로 했어요. 공원에는 저녁을 즐기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피크닉을 하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음악에 맞춰 달리는 조깅하는 사람들까지요. 강은 도시의 스카이라인 불빛을 반사하며 자연과 기술이 완벽히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걷는 동안 지난 며칠 동안 배운 것들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독일이 한국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공공교통의 디지털화, 혁신적인 환경관리 시스템, 아니면 레스토랑 문화의 따뜻함일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 시간, 존중, 그리고 타인의 행복에 가치를 두는 사고방식일까? 항상 에너지로 가득 찬 한스가 제 생각을 끊었어요. 그래서 다음 여행지는 어디로 할까? 그는 장난기가 가득한 미소로 물었죠. 저도 웃으며 그의 농담이 아님을 알았어요. 한스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들고 새로운 목적지를 찾으며 아이디어를 메모하고 있었죠. 그의 열정은 늘 전염성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어요. 독일 철도TV 동료들에게 이 아이디어를 공유하면 어떨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대중교통정보 개선이나 쓰레기 관리 시스템을 제안하면 어떨까? 한국은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제 그 비전을 실현하는 건 제 몫이었어요.